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로마서 농구 37번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술라가 쿠데타를 일으킨 후에 자기 집정관까지 잘 뽑아놨지만 또다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킨나라는 사람이 결국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 과정을 또 그 원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라가 떠난 뒤 로마 상황은 술라 쿠데타는 반감이 증폭됐던 것 같습니다. 곤봉 통치도 문제지만은 그 군대의 로마 점령은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이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건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결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루푸스가 살해를 당하고 술라도 여러분 암살 위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계속 로마에 있을 수 없다 해서 군대로 다시 물러나고 그리고 아시아로 곧 떠났는데, 또 한 가지는 이탈리아 시민들이 왜 우리한테 평등한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느냐, 이런 불만을 가지게 됐고, 또한 상인계층이 불만이 많았어요. 경제 위기로 타격을 많이 입었는데 이게 결국 원로원이 자초한 동맹시 전쟁하고 아시아 전쟁 때문이 아니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금융위기와 파산을 초래했다. 그래서 술라뿐만이 아니라 기존 귀족 집단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민중파 입장을 선 킨나라는 사람이 집정관이 됩니다. 그 루키우스 코넬리우스 킨나라는 사람은 BC 130년에 귀족 가문에 태어나요. 근데 이 사람은 어릴 때 공부를 잘 못해서 그런지 별로 두각이 나타나잖아. 역사 기록이 없어. 그런데 나중에 동맹시 전쟁에서는 고급 장교로서 활약상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제 집정관이 되고 나서는 우리가 잘 아는 카이사르 시저의 장인이 됐는데, 이 사람은 선거 공약을 뭘로 내세웠냐 하면 그 당시 술라가 선거 관리를 하는데도 내가 집정관이 되면 술라를 법정에 세우겠다, 이런 공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술라 정책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이 이 사람한테 그 투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은 집정관이 됐다 술라를 본민관을 보내 고발을 했는데, 본민관의 그 탄핵 효과는 로마 시내 밖은 미치지 않았어요. 술라는 그 당시에 이미 놀라 근처에 군대에 가 있었기 때문에 영향이 없고, 그래서 무난히 동방으로 가게 됐는데, 그래도 그런 걸 함으로써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시원하게 해준 그런 역할을 했다 생각이 됩니다. 근데 파퓰리스트라, 자기가 로마의 미래 발전상 같은 큰 구상은 없었던 사람이다. 단순히 술라가 틀렸고 술라가 잘못했고 그리고 술피키우스가 옳았다, 이런 생각으로 계획을 추진한 사람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옥타비우스의 날이라는 이게 대량 학살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이게 뭐냐면 킨나가 술피키우스법을 다시 부활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법을 본민관을 통해서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 기존 그 원로원 계층이나 로마 사람은 로마 사람들도 곤봉을 들고 나서고, 이탈리아 사람들도 전국에서 로마로 몰려가지고 곤봉을 들고 대치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날 비상계엄도 선포되고 옥타비우스는 무장한 병력으로 킨나파를 진압합니다. 1만 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한 큰 사고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킨나와 민중파 6명의 혼민관을 주방하는데, 그때 어느 예언가가 출마하고 이 6명만 쫓아내면 평화가 올 거다, 이런 예언도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옥타비우스는 이걸 받아들여서 쫓아내는 걸로만 사건을 종식시킵니다. 근데 이걸로 종식되는 게 아니었어요. 쫓겨난 킨나는 이탈리아 전체를 돌아다닙니다. 내가 왜 쫓겨났냐? 당신들한테 평등한 투표권을 주려다 쫓겨났다. 그래서 내가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당신들한테 평등한 시민권을 찾아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유세를 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인의 지지와 성금까지 받아가면서 가는데, 마침 그 당시에 술라가 일개 군단을 놀라에 남겨놓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놀라가 계속 대치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일개 군단을 남겼는데, 이 일개 군단은 술라한테 불만이 많은 거야. 왜냐하면 자기들도 아시아 가서 돈 벌고 싶은데 술라가 안 데려갔다, 이런 부둥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군대를 방문해서 킨나는 인상적인 연설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투표권이 공정해야 된다. 너가 사실 이 쓸데없는 전쟁한 것도 이 투표권, 선거권 이거 잘못해야 이런 거 아니냐. 지금이다 우리가 회개하고 바른 투표권을 주문해서 우리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야 된다, 이런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성금 받은 돈도 그 군인들한테 주면서 인심을 획득합니다. 그래서 이 군대를 데리고 킨나는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술라 가문 물꼬를 쳐서 다른 사람도 쉽게 군을 동원하게 된 거죠. 금방 이게 배워가지고 로마 공격이 밤먹듯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리우스가 또 아프리카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에트루리아의 상륙에서 노예라든지 이탈리안을 규합해서 거의 3개 군단을 만들어서
오스티아 항구로 내려옵니다. 마리우스는 전쟁하는 법을 알았어요. 항상 길목을 도로와 항구를 장악해 놓고 식량 이런 걸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킨나로스는 천군만마를 얻은 셈이죠. 근데 그를 대비하는 옥타비아누스는 어떻게 보면 절박함이 부족했다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좀 어리석었다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사람은 정직했는데 완고했다 그래요. 그 위급한 상황에도 평시의 명예와 품격을 유지하려 그랬다. 그러니까 그 양반으로서 체면을 유지하려 그랬는데 그 옛날 춘추전국의 송나라 양공 같은 느낌이 들어요. 송나라 양공이 초나라와 전쟁을 치르는데 초나라가 대군을 자기보다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와요.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밑에 수하가 강을 건널 때 우리 공격하자. 그러면 저 놈들 힘을 못 쓰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데 이 사람이 그런 거 안 하는 거야. 그 군자의 군대는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저기들이 완전 체제를 정비할 때 그때 정정당당히 싸워야 된다. 그렇게 하다가 대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이 사람도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 폼페이우스 스트라보한테 SOS를 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남은 원로원의 군대가 폼페이우스 스트라보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트라보 와서 나름대로 킨나공과 싸워서 몇 번 공훈도 채워요. 그 킨나가 쳐들어오는 걸 몇 번 막고 이런 것도 했는데 다만 이 사람이 조금 조건을 내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요리 공을 세우고 나면 자기 집정관 자리를 내한테 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야. 이 옥타비우스는 지금 급한데 무조건 해주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걸 미적미적 미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전쟁하는 게 미적미적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킨나고도 만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당시에 과감히 떨어지고 갖고 그 스트라보가 이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스트라보도 의심을 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메텔루스라는 장군도 귀족파인데 그 삼리움족하고 빨리 협상하고 돌아오라 그랬는데도 삼리움족이 이제 전쟁을 하면서 메텔루스가 로마가 상당히 위기에 처하니까 조건을 자꾸 내걸 거 아닙니까? 삼리움족도 우리도 시민권 달라. 그리고 우리가 빼앗은 땅이나 재산, 보물 이런 거 우리가 그대로 차지하겠다. 이런 조건을 내세우는데 그건 곤란하다. 누구 뭐 시민권 하나 정도는 몰라도 두 개 다 주는 건 곤란하다. 이렇게 메텔루스도 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킨나는 모든 걸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삼리움족 군대도 전부 다 킨나한테 가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포위당하는 격국에 옵니다.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전염병이 번집니다. 많은 인력이 로마 성벽 안에 있다 보니까 오물 이런 게 다 배출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염병이 발생했는데 그때 스트라보가 전염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 군대도 1만 명 정도의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력 군대가 굉장히 약화되어 버린 거죠. 물론 그 군대를 옥타비아누스가 자기 휴하로 가져왔다 하지만 옥타비아누스는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너무 사람이 완고가 딱딱하니까 병사들이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협상으로 킨나가 나타나는데 오히려 이쪽 군대가 환호성을 지르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패배 징후라고 봐야 되겠죠. 이 정도면 졌다고 봐야 되는데 게다가 또 내부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제 전쟁 경험이 많은 메텔루스는 반군과 타협을 희망을 합니다. 근데 그 옥타비아누스는 양보하지 않고 계속 고집을 피우는데 병사들조차도 메텔루스가 군권을 장악하기를 바라는데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옥타비아누스의 지휘를 받던 병사들이 킨나 쪽으로 도망가는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로원을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와요. 옥타비아누스 네 리더가 안 되겠다. 우리가 빨리 협상을 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좋은 조건으로 협상을 하자고 했는데 너가 피의 복수만 좀 하지 마라. 정상적인 국가 운영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조건으로 항복을 합니다. 킨나는 뭐 항복을 수락했는데 그때 마리우스는 말이 없었다. 침묵만 했었다. 나는 복수 없이는 안 되겠다. 이런 걸 미리 내비친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로 마리우스는 공포 정치를 합니다. 로마 들어오자마자 자기 노예 군단을 가지고 정치적 반대파를 죽입니다. 귀족 당포의 거물을 죽이고 귀족파들의 재산을 몰수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 된 정부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5일 낮, 5일 밤을 무차별 살겠다는 이거는 술라촉은 과장돼 갖고 마리우스가 평소에 원한을 가진 사람들을 정교하게 죽여갔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공화국의 훌륭한 인재를 많이 읽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귀족파라는 것이 굉장히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너무 많이 살해를 했다. 그 루키우스, 가이우스, 카이사르 형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카이사르에 100부쯤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푸블리우스 크라수스 등 전쟁 영웅과 많은 지식인들을 살해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 옥타비아누스는 그래도 의연하게 죽었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마리우스 군이 왔을 때 목을 순순히 내놓고 의연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공포 정치에 대해서 기사계급은 또 찬성을 많이 했어요. 오만한 귀족 집단에 대한 복수로 생각했고, 재산 몰수와 적산 공매 이런 것에 대해서 이득을 많이 취하는, 어떻게 보면 반대파의 재산을 뺏어서 그걸 작물로 사용한 정치 활동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마리우스가 참 답답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소외감 이런 것이 국가의 불행을 가져왔다고 봅니다. 술라의 쿠데타도 결국 마리우스의 노역 때문에 생긴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위기에서 구출했지만 이 사람은 계속해서 사투르니누스 사건 이후로는 원로원에서 왕따를 당했어요. 그런 데 대해서 원한도 깊은 데다가 또 자기가 동맹시 전쟁에서 첫 승리를 했는데도 사령관직을 계속 주지 않는 거, 자기가 공을 세우기를 더 주지 않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불만도 있고. 그런데 자기는 마르타라는 무녀가 한 예언을 굉장히 믿고 있었어요. 마르타는 그 무녀가 너는 분명히 집정관 7분 한다 그랬는데 6분밖에 안 했다. 내가 한 번 더 기회가 있다.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려면 내가 전쟁이나 공을 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술라의 아시아 지휘권을 뺐는데 결국 그것도 뭐 술라가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서 뺏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무것도 남지 않고, 그리고 도망 과정에서 죽을 고비를 서너 번 넘깁니다. 그 원한이 공포 정치를 탄생시켰는데 결국 제3의 건국자라는 명예를 실추시키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7번째 집정관을 해요. 근데 13일밖에 못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맞췄는지 모르지만 신은 실속은 하나도 없는 명예만 줬지 않나. 그리고 다시 공을 세울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제 폭력 정치가 됐는데 왜 폭력에 의존했을까를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결국 조급함이 폭력을 초래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킨나의 경우에 빨리 성공하고 싶은 욕망, 그리고 이때 이탈리아 사람들의 이 여망을 내공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런 조급한 생각이 폭력을 불렀지 않느냐. 자기 맹세도 너무 빨리 버렸고, 결국은 그 이익과 정치적 욕망이 그런 폭력을 만들어버렸는데, 우리가 이 킨나의 앞뒤 역사를 알지 않습니까? 자기는 몰랐지만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문제만 만드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옥타비아누스는 아까 말씀드렸지 왕감 때문에 폭력을 초래했고, 마리우스는 노역과 원한이 공포 정치를 유발했는데 공성신퇴하지 못했다. 자기가 그 게르만족과 승리하고 나서 자기 부하들한테 그 땅만 좀 만들어주고 깨끗하게 물러나는 그런 맹해서는 행위를 하지 못했다. 그래서 불명예에서는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사실 아시아 전쟁 그건 자기 아이라도 할 사람 많았어요. 굳이 자기가 왜 젊은 사람들을 경쟁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참 노욕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 한덕수 총리가 소문이 자꾸 들리지 않습니까? 뭐 대선 차출설 이런 게 들리는데, 이게 잘못하다가 마리우스 같이 노욕에 사로잡혀서 큰 불명예를 초래할 거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전번에 그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을 지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계속 안 해주던 마은액 재판관을 몇 달 만에 해주면서 같이 끼워서 지명을 했는데, 대통령 선거를 60일 앞두고 있습니다. 새 대통령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자기 대통령에는 예의도 아니고, 또 대통령 몫의 임명권이라는 것은 그 대통령의 일신 전속된 권한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것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대선을 앞두고 어떤 정치적 행위를 이제 자기가 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게 돼요. 헌법재판 임명한 것 자체가 권한도 없지만은 그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을 지명했다는 편향성 시비가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어떻게 정치적 시비가 자유로울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한덕수 총리가 굉장히 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잘 마무리해도 큰 업적을 남기게 되는, 역사에 기록되는 순간이 됩니다. 그걸 모르고 더 큰 욕심을 가지면서 자기를 망가뜨릴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생겨요. 그래서 노역과 물욕을 경계하고 공성신퇴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